근데 그 아까 앞서서 봉지욱 기자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로 들어온 첩보였는데 이게 특정 국회의원과의 인적 연계고리를 통해서 이낙연 캠프에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네 있죠. 예. 근데 그것도 연결고리가 저희가 확인하니까 있긴 있는데 뭐 예. 그것까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 예. 그렇고 왜냐하면 예. 그건 뭐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녹음 파일과 수사 기록 그 증언들이 있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그 대선 때에도 그런 얘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가장 그 대선의 큰 변수를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를 떠들어 놓고 결국은 대선에 패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끔 되는 뭐 그런 거였네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언론 기사가 쏟아질 때 2021년 9월의 상황은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이후에 뭐 10월부터는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엄청나게 공세가 있었지만 예.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제가 한번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원희룡 선대본부장인가요? 예. 갑자기 기자회견 하잖아요. 예. 가방 들고 예. 예. 이 안에 대장동 서류가 다 있습니다. 막 하면서 일명 배수구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주웠다고 예.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무슨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배수구에서 무슨 가방이 있는데 이걸 주워왔는데 여기 대장동 서류가 여기 뭉태기로 있을까? 여기 진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줬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이번 저희가 입수한 수사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내용을 제가 아직 잘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그것도 사실 대장동 그 사건 대선 때 네. 미스터리한 일이었어요. 그건 약간 제 느낌의 공작의 느낌이 냄새가 나잖아요. 고속도로에 배수구에 있는 게 하필이면 그게 원희룡 본부장의 손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그리고 사실 그 안에 결정적인 게 있지도 않았거든요. 네. 서류들은 있었지만 한 가지 확인한 거는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였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제 남욱의 후배로 서강대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민주당 내부 싸움이 결국 그 0.78%인가요? 그 초 격차의 패배를 하게 한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원희룡 본부장의 그 서류 가방 네. 또 누가 어떻게 했느냐, 전 그거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누가 주워다가 국민의힘 캠프에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럼 누가 줬을까? 다른 기관에 또는 다른 인사의 공작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누가 얘기네요. 줬을까? 그러나 차차 저희가 또 취재를 더해서 그러면 원희룡 의원은 자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줄 알았나 봐요. 고속도로에서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야. 고속도로 전문가시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자기 일타 강사라고 그러잖아요. 야, 진짜 대장동 그때부터 자기 일타 강사라고. 일타 강사를 만든 게 그 고속도로 배수구 그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일명 이제 그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지는 그것도 사실 사고를 좀 치셨잖아요. 다 연결이 되네요. 고속도로하고 그때부터. 그러네요. 관심이 고속도로 관심이 그러니까 배수구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가요? 예. 지나다니시다가 배수구를. 뭐가 있나 이렇게. 그래도 저기 걸어 다니시는 모양이죠. 예? 차를 안 타고. 근데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 재밌는 얘기가 곽상도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의혹을 국감에서 이슈화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정보 수집팀이 곽상도 의원이다. 뭐 이런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하는 친구가 나름 이제 신뢰할 만한 친구가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곽상도 의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다른 쪽에서 하니까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내가 잘 대비해라라고 이제 조언 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은 대장동 의혹 검증에서 빠졌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아니 이제 뭐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곽상도 의원은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같아요. 뭐 경기도 국정감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관련 없지만 곽상도는 우리의 정보원이야. 네. 이 얘기를 이성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내 친분은 있지만
뭐 이렇게 내가 해준 것도 없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거 아들이 50억 받은 거는 아들이 잘해서 열심히 하고 몸이 안 좋아져서 보상을 받은 거다.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짧지만 맥락에 보면 국회 국민의힘 쪽의 정보원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장동 수사 기록을 추가로 입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분량이 거의 뭐 10만 페이지에 네. 가깝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수사 기록은? 뭐 이제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지난해 9월을 전후로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굉장히 그 동기가 저는 궁금한데요. 약간 특수부 수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고 가족을 건드리고 들어오면 특수부 수사라는 게 굉장히 약한 고리죠. 좀 비열하고 보면 니네 자식까지는 안 건드릴게 이렇게 되는데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딸에 대해서 그렇죠. 아들도 그렇고. 기소를 한 해 만에 하다 결국 기소를 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아들에 대한 문제, 뭐 취업 청탁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거기까지 기소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치 크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느낌이 약간 겁이 많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겁이 많다. 왜냐면 좀 전화 좀 한번 달라 그랬는데 전화 받지도 않고 저한테 한 번도 이 항의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저는 제가 어디 사시는지도 압니다.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알지만 그분이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을 이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해외로 또 돈을 수억을 송금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혐의에서 빠졌죠. 자기가 받은 뇌물 중에 일부를 수억 원을 미국으로 송금한 게 검찰 수사 결과에 기록에 있어요. 야, 검찰은 그런 거는 근데 기소를 안 하네요. 그거는 저도 이제 딱히 그렇게까지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거는 유 본부장의 그 딸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뭐 관련해서 이렇게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해서 뭐 환수 대상으로 추징금으로 해서 환수를 해버린다 이렇게 나오면 유동규 본부장은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실혼 관계 여자에 대해서 추가로 뭐 죄를 뭐 적용을 하겠다든지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낸 돈이 그거 다 이것도 야, 문제니까 다 회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남욱 변호사도 본인의 부인이 MBC 기자였잖아요. 본인의 부인이 그 위례 아파트 개발 때부터 이름을 등장합니다. 본인의 부인 맞아요. 이름이 등기사도 있지만 그 무슨 뭐 그 뇌물이나 이런 게 비자금이 오갈 때 그 부인의 이름으로 오간 돈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화동인 4호가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었죠. 부인의 이름으로 일부 바꿔요 지분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는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신 부인까지 함께 엮어서 처벌할 거야라고 나오면 우리가 그 검찰 수사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 모든 걸 사생활을 다 털고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반협박이 들어오면 저라도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추정과 추측에 대해서 이번 저희가 새롭게 입수한 10만 쪽의 수사 기록을 통해서 좀 더 사실에 가까운지 아닌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도 제가 만났던 검찰 피해자 중에 한 분도 사실은 검찰 수사가 뭐 처남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까지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사실 거의 뭐 가족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그 다른 사실 취재원도 거의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동창들까지 다 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산의 그 건설업자 스폰서 정용재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켰잖아요 수사를. 근데 그 주변에 대한 수사의 시작이 요즘은 그 휴대전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그 결사적으로 그 휴대전화를 아이폰을 안 뺏기려고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막은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거죠. 그렇죠. 그게 휴대전화가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모든 뭐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검사들은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특수부나 공안부에 한번 끌려가면 뭐 수시로 그냥 없던 간첩도 간첩이 되는 거고 요즘 자꾸 무슨 뭐 공산당이네 반국가 세력이나 했는데 이 얘기는 거의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 그 간첩 조작 수사하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니 잘하면 진짜로 무슨 간첩단 사건 하나 터지겠어요. 지금 뭐 아니 이미 민노총 사실은 관련해서도 터지곤 네, 했지만 이미 터졌지만 더 네. 큰 사건도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네. 예전에 어떤 북풍이라든가 뭐 어떤 간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언론에 대해서 지금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을 이렇게 거의 모든 언론이 반대를 하는데도 임명하는 이유가 뭐 저는 거의 모든 언론이 반대하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생각해요. 딱 적임자거든요. 일단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언론을 그 중시하는 건 이게 저는 한 가지는 인정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두환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언론관.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이 보안사령관 할 때부터 언론 관리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그 12.12 사태 이후에 나서 합동수사 단장을 할 때도 언론사 사장들 다 집합시켜서 반협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언론 검열이 있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1980년 5.18 광주 5.18의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게 하고 덮은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언론 통폐합을 바로 하잖아요. 언론사들을 막 기자들 다 자르고 뭐 언론과 언론 합치고 막 해서 제대로 진실 보도를 못하게 하는 그 방법 그리고 나서 전두환 7년을 집권을 했거든요. 어찌 됐든 그 자기의 그 야욕을 이룬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두환은 군인이었지만 언론 뭐랄까 언론에 대한 지배 통제력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박정희보다도 훨씬 뛰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전두환의 언론관이 지금 대통령한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관 전 홍보수석 그 전 특보를 무리하게라도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대선까지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이동관 문건에 보면 그 뭐 대통령 격려받은 언론인들 명단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유력 그 메이저 언론사들의 기자들의 이름이 그렇죠. 거론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일보의 박보균, 네. 지금 현 문체부 장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앉혀놨나 봐요. 네. 그때 격려받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그때 문화일보도. 당시 사장한테 이제 5번째 순번으로 전화를 이병규? 전화를 하고 뭐 그분이 지금 회장이라면서요. 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칼럼이나 그 기획 보도를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했다는 게 이건 사실 세월호 때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 한 번 한 것 때문에 결국 유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단건도 그렇게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무슨 뭐 엄청난 문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이거 난 모르는 문건이다라고 해버리면 홍보수석실 아니면 다 대변인실로 돼 있는데 난 모르는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멘탈이 있어야 그 자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총선뿐만이 아니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공산당 언론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거는 정말 다음 대선 관리까지도 염두에 둔 큰 장기적 포석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10만 쪽의 수사 기록들 잘 분석해서 보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도 이후에는 저희도 방송에 또 출연해서 그 수사 기록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아까 그 고속도로 전문가 계시잖아요. 고속도로 원희룡 장관님요? 고속도로 1타 강사. 네, 제가 고속도로 이제 1타. 뉴스타파에서 이제 최근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저희 조금 늦게 참전을 하면서 했지만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썼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당연히 업계 관계자들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왜 입을 닫고 있느냐? 대부분 국토부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국토부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증인으로 나와서 말을 편하게 못해요. 그러면 그분이 속한 회사는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업계에서 완전 그러면 찍혀서 반정부 세력, 지금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이 뒤로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뭐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막 잼버리 터지고 뭐 터지고 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정신이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 저게 터지고 저걸 하다 보면 또 딴 게 터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를 보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노선 변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 다시 나온다면 저희가 여기서 그 1타 강사 그분 고속도로 전문가를 한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고속도로 1타 장관님 좀 긴장하셔야겠네요. 아니 한번 그죠? 나오라고 하시죠. 아 그러면은 초빙을. 초빙을 해서 네. 아예 그냥 두 분이서 토론을. 그냥 네. 예. 뭐 원희룡 장관님 원하시면은 예, 오케이 하면 아니, 저는 언제든 그분도 좋습니다. 대장동 1타도 하셨고 예. 저도 어디 가면 대장동 1타라고 언론사들 아니 1타끼리 만나서 그럼 누가 진짜 1타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러면 그냥- 1타끼리의 쟁투를 한번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시즌 1, 2로 해서 1은 대장동으로 하고 2는 뭐 양평 양평으로 고속도로 하고 하자. 예. 아, 저도 이제 그걸 위해서 양평 취재를 더 해야겠네요. 그럼 저 오늘 빨리 섭외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인터뷰를 잘 읽었습니다. 이철희 수석은 그 윤석열 정부를 3사 정부라고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검경 동원한 수사,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특히나 이제 검경을 동원한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마도 제대로 못하는 수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봉지욱 기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